안녕하세요. 귀로 듣는 역사 이야기 이규환의 흔적의 역사 157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 PD 자리에 보니까 새로운 인물이 와 있네요. 네네. 이번에 이제 새로 공채로 입사한 배동미 영상 기자라 그러는데 영상 기자면 우리 취재 기자 플러스 사진 기자 해가지고 최일선에서 이렇게 카메라 그렇죠, 들고 예. 근데 굉장히 힘들고 험한 일인데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보다 더 힘든 일을 하고 있으니까 현장에 가서 뵙더라도 배동미 기자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굉장히 잘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스마트한 기자라면서요. 네, 제가 스마트한 기자로 그래서 소문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는 경주 네네. 찬찬히 한번 가보셨나요? 찬찬히? 경주 가본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요. 이렇게 취재 때문에 한번 갔었어요. 그럼 취재 때문에 간 거 그걸로 그냥 끝이었죠. 그러니까 취재만 딱 하고 말고 그랬죠. 제대로 못 봤습니다. 예를 들면 여행을 좀 편안하게 한 건 그렇죠. 없죠. 예. 생각을 해보면은요, 사실 경주를 조금 그렇게 겉핥기로 많이 했던 건 같아요. 예를 들면 중고등학교 때 왜 수학여행 가더라도 잠깐 이렇게 석굴암 올라갔다가 그렇죠. 힘들게 그런 건데 사실 이번 여름에 제가 부인하고 아내하고 찬찬히 배낭 메고서 한번 갔거든요. 그래서 혹시 황리단길이라고 모르죠? 최근에 생긴. 네, 그게 대릉원하고 이렇게 큰 묘들이 왕릉들이 많은데 거기 이제 쭉 둘러서 뒷골목 같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거기 이렇게 하면은 거의 망리단 무슨 경리단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보기가 좋고 재밌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한번 이 대릉원 첨성대 주변을 따라 걸을 수 있으면 좋더라고요. 그래서 경주하면은 대왕암이라든가 불국사, 석굴암, 가문사지 이런 거는 차로 가지만 결국 시내 육지는 사실은 좀 차근차근 걸으면서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그래서 경주 시내 중에서도 조금 아픈 역사가 있는 그런 곳을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아픈 역사를 소개해 주신다고 했는데 어디예요? 이 방송에도 지난번에 국보 보물 1호를 둘러싼 불편한 진실 이야기를 한번 한 것 같아요. 네네, 기억납니다. 네. 일제 강점기에 붙은 번호인데 국보 1호에 사연이 있다고 하셨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국보 1호니 2호니 해서 그냥 1년 번호만 붙인 거로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이제 천천히 뜯어보면 좀 수상한 점이 있거든요. 다시 간단히 정리를 좀 해주시면. 원래 일제가 국보를 이제 우리 보물을 지정을 하면서 일제가 1934년에 지정을 했거든요. 처음에. 그런데 국보라는 거는 식민지 조선이기 때문에 일본의 국보가 있을 수 없다. 국보는 본토에만 있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조선의 이제 유적 유물은 이제 보물까지만 지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숭례문을 보물 1호, 흥인지문 그러니까 지금 따지면 동대문이죠. 거기는 그렇죠. 보물 2호로 지정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좀 수상하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원래 숭례문 같은 경우는 원래 용산 당시에 신도시를 개발하려고 1900년대 초반이거든요. 그때 이제 개발하려고 허물라고 했다가 그것도 대포로 막 쏴서 막 허물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임진왜란 때 가토 키요마사가 입성한 문이다 해갖고 보존을 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동대문 흥인지문은 고니시 유키나가가 이제 그쪽으로 입성을 했다. 임진왜란 때. 그래서 이제 보존했다는 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보물 1호, 2호가 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일제가 당시에 보물 1, 2호를 지정을 하면서 이유를 달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혐의점은 분명한 거고 그래서 이제 방송하면서 이 불편한 진실이라고 얘기를 한 건데 방송할 때 이제 잠깐 일제 강점기의 사적 1호, 그러니까 그때는 고적이었거든요. 고적 1호로 지정됐던 포석정 이야기를 잠깐 흘리고 넘어갔는데 이번 주에 좀 본격적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포석정을 사적 1호라고 한 것도 역시 좀 냄새가 나는 것 같네요. 네, 임 기자도 포석정하면 생각나는 게 있잖아요, 그죠? 술이죠. 예, 맞습니다. 경혜왕이 나라가 망하는 줄도 모르고 포석정에서 술판을 벌이다가 봉변당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삼국사기라든가 삼국유사에 모든 정사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할 만하죠. 근데 역사서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기록이 돼 있어요? 예, 삼국사기를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927년 음력 9월, 그러니까 음력 9월이면 양력으로 따지면 10월이겠죠, 그죠? 네. 그때 이제 후백제 견훤이 지금의 영천 지역을 쳐들어왔다 그럽니다. 그때 이제 경혜왕이 후고구려 태봉구 거기에 이제 왕관한테 이제 구원병을 요청을 했어요. 근데 구원병이 오기도 전에, 그러니까 음력 11월이거든요.
양력으로 따지면 한겨울이죠. 12월에 네. 그 견훤이 이제 쳐들어왔다 합니다. 서라벌로.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서울로 쳐들어온 거죠. 그 당시에 견훤이 쳐들어왔을 때 마침 경혜왕이 그 자기 부인, 그다음에 후궁 뭐 이런 사람들하고 그다음에 종실 친척, 귀족 이런 사람들하고 포석정에서 잔치를 열고 노느라고 적병이 쳐들어왔는지도 깨닫지 못했다. 뭐 이런 거죠. 그럼 정말 한심한 일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그 기록에 나오죠. 놀자판 먹자판 벌이고 왕과 그 왕비하고 후궁, 그다음에 왕족들이 사방으로 흩어서 도망가 숨었다. 그리고 붙잡힌 사람들은 그 후백제군 발밑에서 살려달라고 막 다 빌었는데 다 죽였다는 거죠. 그리고 후백제군은 약탈을 일삼고 경혜왕이 어딨나 해갖고 찾아 뒤지고 결국 이제 그 왕궁에 숨어 있다가 붙잡혔거든요. 그 경혜왕뿐만 아니라 왕비, 그다음에 후궁들 다 붙잡혔는데 이 견훤이 경혜왕을 핍박해갖고 자살하라 그래갖고 결국 자살을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경혜왕의 왕비를 부인이죠. 견훤이 강간을 하고 그다음에 부하들이 그 왕비하고 또 이 후궁들을 마음껏 이 강간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뭐 이런 얘기죠. 정말 묘사가 너무 끔찍한데 그 견훤군을 정말 금수만도 못한 인물로 표현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삼국사기 누가 썼습니까? 김부식이 썼잖아요. 그 김부식이 이렇게 논평을 했거든요. 그 신라가 사만을 통일하고 번영을 누렸지만 나중에 불교를 숭상하고 이 사람이 유학자니까 불교 숭상한 걸 갖다가 이렇게 좀 비난한 거죠. 그래서 마을이나 이 도시의 탑과 절이 질비하고 백성들이 막 중이돼 갖고 달아나고 그래서 그 이 일을 할 수 있는 병사 농민들이 점차 줄어들어서 나라가 날로 이제 뭐 쇠약해졌다. 그러니까 이게 멸망한 거다라고 하면서 경혜왕은 또 이 너무 노는 데 빠져갖고 왕비 뭐 이런 사람들하고 포석정에 놀러 가서 견훤이 왔는지도 모르고 이 참 놀다가 죽었다. 참 한심한 임금이구나라고 이제 논평을 했죠. 근데 반면에 태조왕건에게 나라를 바친 경순왕에는 이제 엄지척을 그렇습니다. 해줬다면서요. 그 경순왕이 태조에 이제 귀순을 했거든요. 그래서 마지못해 한 일이지만 참 칭찬할 만하다라고 이제 그 김부식이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마침 만약에 이제 반항하고 한 거였다 그러면 왕족이 다 망하고 또 무고한 백성들까지 해가 미쳤을 거 아니냐. 경순왕이야말로 정말 고려의 충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상대적으로 경혜왕은 나라가 망하는 줄도 모르고 놀자판, 뭐 마시자판 이렇게 하다가 죽임을 당한 한심한 군주로 표현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 그 사람뿐만 아니라 경혜왕뿐만 아니라 후백제 견훤 또한 뭐 금수만도 못한 인물로 이제 표현을 한 건데요. 그 나중에 이 왕건이 경순왕을 만나러 서라벌을 방문하거든요. 뒤늦었죠. 근데 이제 원래 경순왕을 옹립한 사람이 후백제 거의 경혜왕을 죽였던 이 견훤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왕건이 오니까 경순왕은 정말로 닭똥 같은 눈물을 흘렸고 그러면서 서라벌 사람들은 아 견훤이라는 인간은 승냥이와 이리 같았는데 이 왕건은 정말 우리 부모같이 우리를 잘 대해주는구나라고 했다는 거죠. 참 한편의 블랙 코미디 같은데 상상이 되는 거는 그 상황이 상상은 돼요. 근데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 경혜왕은 정말 술판을 벌인 걸까요? 그렇게 나라가 누란의 위기에 빠졌는데?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삼국사기 보면은 9월에 이 견훤이 이제 뭐 얘기했던 영주를 침범을 하고 왕건한테 구원병을 요청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2개월 후에 그 이 구원병이 도착하기도 전에 견훤이 서라벌까지 쳐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무리 환심한 왕이라도 그렇지 그렇게 위급한 상황에서 과연 술판을 벌였겠느냐라는 또 의문점이 남는 거죠. 근데 정말 만약 그랬다면 역사상 가장 한심한 왕이겠죠. 아까 제가 강조한 게 있거든요. 음력 11월이라는 걸 강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11월이면 한겨울이거든요. 12월이거든요. 아니면 윤이면은 뭐 윤달이면 12월이지만 윤이라는 말은 없었으니까 12월일 텐데 아무리 정신없는 왕이로기로서니 한겨울에 그것도 또 야외에서 포석정이 야외잖아요. 거기서 술판을 벌였겠느냐라는 의문점이 또 들잖아요. 그죠? 그러고 보니 좀 겨울인데 의심스럽긴 하네요. 그래서 이제 일제가 포석정을 고적 1호, 그러니까 사적 1호로 지정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일제가 굳이 이 포석정을 정비 복원해서 사적 1호로 지정했다 이런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원래 포석정 모양이 좀 이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례 없는 어떤 특이한 모습이었는데 그 조선시대 편찬된 신증 동국 여지승남이라는 그 책의 기록을 보면 그 이 포석정은 마치 전복 껍데기
둘레 같은 모습이다라고 해서 포석정이라고 했거든요. 아, 포석정의 포자가 전복이라는 뜻이에요. 네. 네, 처음 알았어요. 그렇습니다. 이거 저도 잘 모르죠. 포석정이 왜 포석정인가 모르는데 포가 그 한자로 보면 절인 어물포라는 뜻인데 두 번째 뜻을 보면 전복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일제 강점기 때 이것을 이제 정비 복원을 막 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물이 들어오는 입구 그것도 없고 물이 나가는 출구 이것도 없어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그냥 없어진 부분 그냥 이렇게 딱 잘라갖고 그대로 그냥 전복 껍데기처럼 만들어서 정비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굳이 이렇게 급할 것도 없고 굳이 뭐 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는데 굳이 그걸 정비를 해서 그 사적 1호로 이제 지정 보존을 한 거죠. 그 의도를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잘은 모르지만 뻔한 거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선 너희들은 적이 쳐들어와도 아랑곳하지 않고 임금이나 중신이나 다 질탕 퍼마시고 놀았다.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네들은 그렇게 식민지로 살 수밖에 없다. 그래도 싸다. 이런 식의 어떤 패배주의를 그 조선 식민지인 사람들한테 은연중에 심어준 거 아니냐라고 이제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해석이 합리적인 것 같은데, 근데 지금 포석정을 보면 좀 이상하다면서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그냥 좀 완전치가 않죠. 이게 제대로 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양쪽으로 다듬어서 화강석을 이제 뭐 짜 맞춰서 했는데 이게 뭐 어떤 내부 바닥에 돌을 깔아가고 물이 흐르도록 이렇게 만들었는데 사실 지금 봐도 입수구, 출수구가 없어요. 그러고 보니 그렇네요. 그러면 그냥 몸통만 남아있는 셈 아니에요? 그리고요. 그리고 뭐 느티나무도 한 300년 된다 그러는데 두 그루가 이렇게 있고 그래서 원형이 좀 손상된 상태거든요. 그러면 원래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분명히 입수구가 있었겠죠. 물이 들어왔을 거고 물이 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 물이 들어왔을 때는 뭐 거북이 입모양이라든가 용의 입모양 우리가 사찰 같은 데 가보면 물이 흘러나오면 거북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출수군도 있는 거고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건데 현재로서는 뭐 알 길이 없는 거죠. 근데 원래 포석정은 왕과 귀족이 노는 자리로 썼던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뭐 지금까지 연구로 보면 포석정이 뭐 유상 곡수연이라고 하는 그런 걸 하는 유배거 유적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유상 곡수연이 뭐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자를 배워야 되는 건데 한자를 이제 보면 알 수가 있는 건데 유자가 뭐냐면 흐를 유자, 그다음에 상자가 술잔 상자거든요. 그다음에 구불곡자, 물수자, 잔치연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술잔을 흐르는 물에 띄우면서 잔치를 벌인 곳이다라고 우리가 풀어서 해석할 수가 있는 거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쉬운데 그걸 굳이 유상곡수연이라고 이제 한자로 얘기하니까 어려운 걸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술잔을 흐르게 만드는 도랑을 조성한 유적이라 그래서 이제 그거를 유배거 유적이라고 되게 어려운 말을 쓴 거죠. 굉장히 낭만적인 곳이긴 해요. 그렇습니다. 그게 뭐 우리가 술잔을 띄어갖고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원조가 사실은 중국의 우리가 유명한 왕희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왕희지는 그 유명한 명필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4세기 중반이죠. 353년에 그 이 왕희지가 그 지금 절강성인데 그 회계산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 회계산은 예전에 그 이 월나라하고 오나라하고 싸웠던 그런 아주 유서 깊은 그런 뭐 이 동네입니다. 거기에 그 난정이라는 정자에다가 왕이지하고 뭐 이런 사람들 명사가 41명이 모였는데 이 사람들이 개울물에서 이제 목욕을 하고 그다음에 이 모였다라는 거를 하늘에 알리고 그다음에 이제 흐르는 물에 술잔을 띄어서 잔이 자기 앞에 올 때까지 그렇게 되게 짧잖아요. 술잔을 딱 띄워서 잔이 올 때까지 그때까지 이제 빨리 시를 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대단한 시인들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울픈 걸 갖다가 또 시로 적고 이래갖고 이제 글로 남기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놀이를 유상곡수연이라고 하는 거고 그렇게 읊은 시를 모아서 그 이 책을 냈거든요. 그것이 이제 난정회기고 난정집서인데 서문을 또 왕이지가 쓴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유행이 돼서 퍼진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유행이 돼갖고 이 중국 왕궁에서는 유배거라 그래서 이런 시설을 만들었는데 잔을 띄우면 흘러서 돌아오도록 하는 건데 혹시 그 임 기자는 그렇게 잔이 띄워질 때 뭐 시 하나 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까지 올 때고 한 몇 초 안 될 것 같은데. 시를 읽기는커녕 말문이 막혀 있을 것 같은데. 예전에 그 누구죠? 조비하고 누구죠? 그 저 기억이 안 나는데 7걸음 안에 시를 그 동생 보고 누구죠? 조식이죠, 조식. 조식과 조비의 얘기인데 형이 아우를 그렇게 미워해갖고 왕이 황제가 돼가지고 이게 내가
네가 7걸음을 걸을 때까지 시를 못 지으면 널 죽일 거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결국 그 조식이라는 그 아주 천재 시인이 7걸음 만에 시를 지었잖아요. 그래서 살려졌다는 그런 뭐 있잖아요. 뭐 콩나물, 뭐 콩심이 어떻고 뭐 이런 게 있거든요. 에이. 콩을 막 하는데 이렇게 콩 안에 이렇게 다 같은 에이. 그 콩에서 저기 나왔는데 콩깍지에서 나왔는데 네. 왜 이렇게 괴롭히느냐 이런 식의 이제 시를 남겼거든요. 정확하게는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든 그런 시인이나 그런 게 굉장히 그 당시에는 몇 걸음 만에 또는 뭐 잔이 올 때까지도 그 짧은 시간에 이제 시를 지었다는 얘기죠. 저도 나름 문학도였는데. 그런가요? 근데 그러면 포석정 역시 중국에서 유상곡수연을 펼쳤던 시설을 이걸 경주에 이제 아이디어 삼아 만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렇다면 신라시대 왕족이나 귀족들이 연회장으로 썼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봐야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결국 신라 임금이 노는데 정신이 팔려서 나라 망하는지도 모르고 뭐 이게 술판을 벌렸다라는 그런 어떤 결론이 가능한 거죠. 근데 그렇게만 해석되면 너무 속상한 것 같아요. 아무렴 임금이라는 분이 그렇게 철이 없었을까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그래서 좀 색다른 해석들이 좀 나옵니다. 그 색다른 해석은 뭐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놀자판, 먹자판 시설은 아니다라는 해석인데요. 그래서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포석정이 물론 그 유상곡수연을 즐겼던 정원 유적은 맞다. 네. 그런데 이제 그런 이 단순히 그런 노는 그런 게 아니라 왕하고 귀족들이 여기서 뭐 개욕이라고 하고 계음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훗날에 노래 형태로 변형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개욕과 계음이 뭐예요? 그 1년 동안 몸에 밴 부정 이런 거를 맑은 냇물에 이렇게 씻어서 청결하게 하는 그런 일종의 제사를 지내고 그다음에 제사 음식과 그런 술을 먹었던 시설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오늘날의 음복 같은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음복을 하면서 흥을 돋구려고 잔을 물에 띄우고 그래서 이제 마시게 했던 그런 뭐 유상국수의 형태로 발전한 게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도 개옥 풍습은 뭐 오늘날에도 하여튼 있다 그러는 건데요. 그래서 이 제관이 뭐 이게 마을의 안녕과 무병장수를 빌면서 네. 뭐 주관을 하고 그다음에 찬물로 목욕제기하고 제사를 행하고 뭐 이런 그 풍습이 남아 있다는 거죠. 그럴 수도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해석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 혹시 이게 그냥 단순히 노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종교적 행사를 치른 곳이 아니냐. 그게 성서가 아니냐. 그래서 예를 들자면 뭐 팔관회와 같은 그런 국가적인 행사 이런 거에 이제 결부가 된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팔관회는 국가적인 행사를 치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뭐 하늘신, 땅신, 그래 뭐 여러 토속신을 불러 모아서 뭐 이렇게 제사를 지내고 또 이 그 춤, 음악을 뭐 하고 그랬던 거죠. 국가적 행사로 치렀고 불교 행사기도 하고요. 그러는데요. 해마다 음력 11월에 거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11월이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이 견훤왕이 쳐들어왔던 그때 있잖아요. 그래서 경양이 마치 이때 그 팔관 행사를 벌이다가 견훤의 침략을 받지 않았겠느냐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삼국사기 기록에는 나와 있지 않잖아요. 뭐 안 나와 있으니까 그냥 추정만 할 뿐이죠. 근데 어쨌든 단순한 놀자판 행사가 아니었다 이런 해석들이 이제 나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포석정 하면 뭐 단순한 정자 놀이터 이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한 묶음으로 봐서 사당의 어떤 부속 건물이 아니냐 이렇게 또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당이면은 신주를 모시는 성스러운 곳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최근에 그 화랑색이라는 책이 이제 발굴이 됐는데 거기 보면 포석사 이렇게 이제 라는 말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 화랑새기가 맞다면 그럴듯한 주장인데요. 그렇습니다. 그 화랑새기를 보면은 포석사에 이 삼안을 통합한 우리가 삼국통일을 한 뒤에 화랑의 마음, 씩씩한 기운을 이렇게 표상했던 그런 종주로 받들어진 인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노라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풍월주인데, 그러니까 그 화랑의 우두머리죠. 이분의 그 초상화를 모신 곳이다. 그리고 이 문노라는 분하고 그 부인 윤공이라는 분이 결혼을 했던 곳이기도 하고. 태종 무열왕인 김춘추하고 그다음에 김유신의 여동생 문희의 혼인식 알잖아요 우리가. 그 혼인식이 열렸던 곳도 바로 포석사였다라는 기록이 있는 거죠. 김춘추와 김유신 동생 문희의 결혼은 너무 유명한데 문노와 윤공 부부는 좀 생소해요. 아까 얘기했듯이 문노라는 분은 뭐 이 생물연대가 538년에서 606년이라고 하는데요. 8대 풍월조가 8대로 그 화랑의 우두머리가 된 사람인데요. 이분이 또 대단한 남성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뭐 이 화랑 정신의 표상이라고 하는데 이 김유신 같은 경우는
통일 대업의 공을 전부 문노라는 사람한테 나왔다라고 이제 표현할 정도고 이 부인인 윤공이 되는 사람은 과부였는데 이 두 사람 사이가 정말 재혼을 한 거죠. 윤공은. 네네. 어쨌든 두 사람 사이가 워낙 인꼬부부 같았다라 그러면서 이 남자를 만나려 그러면 문공과 같은 남자를 만나고 부인을 만나고 싶으면 윤공과 같은 여자를 만나라라는 이야기가 신라 시대에 아주 파다하게 퍼질 정도로 아주 부부관계의 정말로 표상이라고 했던 그런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분들이 혼례를 치른 곳인데 그러면 포석사는 굉장히 중요한 곳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 포석사에서 어떤 귀족들의 혼례, 뭐 국가의 안녕을 기원하는 제사, 뭐 이런 것들을 거행했던 아주 중요한 장소가 아니었냐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기존에 알고 있던 것과 달라서 이게 좀 설득력이 있는 주장으로 볼 수 있나요? 이거 이제 여러 해석이 나오는데 이제 그 포석정이 있는 지역 그리고 이제 이 주변까지 묶어서 우리가 한번 해석해 버릴 필요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포석정이 자리 잡고 있는 그 뭐 경주 그쪽 배동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인데 거기 아주 박격거세의 탄생 설화가 관계 있는 어떤 나정 유물이 있습니다. 우물인데요. 네. 그런 유물 유적이 이제 그 있는데 그래서 뭔가 이 부근은 뭔가 신성한 공간이다라는 이미지가 있거든요. 그리고 신궁이 펼쳐진 장소도 이제 뭐 월성의 남쪽에 기록돼 있다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아마도 박격거세가 최초로 공시를 조성한 장소도 뭐 이쪽 부분이 아니냐라고 해서 이 박 씨의 뭐 이 능이 모두 이 일대에 이제 그 집중돼 있다. 그래서 이 결국 신라 초기에 신라 시대 이 뭐 요것이 이제 그 이 탄생 설화, 네. 그러니까 이 창업주의 탄생 설화가 묶여 있는 어떤 신성한 공간이 아니냐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포석정 주변이 온통 신성한 공간이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포석정에서 북쪽으로 1km도 떨어지지 않은 탑동 지역이 있거든요. 거기 나정 유적이 이제 발견이 됐는데 네. 거기 나정 유적을 보면 팔각 건물지라고 이렇게 발견이 돼요. 그 중간에 우물지가 또 나왔거든요. 그 우물지에서 또 기원 전후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제사용 이제 두형 토기가 이제 제기나 이런 거를 이게 무슨 뭐 과일이나 이런 거 올려놓을 수 있는 이렇게 그게 키 큰 뭐 이런 두형 토기라 있잖아요. 그런 토기가 있고 그다음에 말머리 토우 그러니까 흙으로 만든 인형 이런 것이 이제 확인이 됐거든요. 근데 우물이 보이고 우물 안에 제사용 토기가 발견됐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기원 전후라고 하면 박격거세가 나라를 창건했던 시대가 이제 BC 57년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점하고 비슷한 거고 그래서 이제 삼국사의 기록하고 좀 맞는 게 아니냐라는 거고 그다음에 말머리 토우가 왜 발견됐느냐 이것도 좀 심상치 않다. 왜냐하면 박격거세의 탄생 신화를 보면 말이 이제 하늘에서 세상에 내려온 박격거세의 존재를 인간들에게 알려준 성스러운 동물이 말이거든요. 근데 제사 토기하고 말머리 토기도 그렇지만 우물도 중요한 유적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삼국사기 보면은 기원전 69년 그때가 이제 그 이 박격거세가 태어난 해인데요. 그때 사로 6천의 촌장들이 왕을 추대하려고 알천 언덕에 모였는데 그때 그 남쪽의 양산 밑에 우물, 그 나정이거든요. 거기 곁에서 이상한 기운이 비쳤다. 보니까 흰말 한 마리가 붉은 알을 하나 품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봤다 이런 얘기거든요. 네. 거기 이제 꼭 보면은 저 삼국사기에 보면은 박격거세 즉위조 이렇게 나오는데 그 보니까 다가가서 보니까 보이진 않고 알만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을 딱 가르니까 그 속에서 어린애가 나오는데 그걸 키웠다는 거거든요. 나이가 13세, 12세가 되니까 이 이제 너무 뛰어나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임금으로 삼았다 이런 기록이 있는 거죠. 근데 우물하고 꿇어앉아 우는 말 그리고 사라진 말 대신에 알이 보이고 그 알을 가르니까 10살 소년이 나타나 임금으로 삼았다. 근데 이 사람이 바로 박격거세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이 신라의 건국시종 박격거세의 탄강 전설인데 이 전설이 깃든 곳이 이제 나정이거든요. 그러니까 1975년에 이 나정 유적이 사적 245로 지정이 됐거든요. 근데 이 나정하고 포석정 그리고 포석사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 삼국사기를 보면 신라가 그 소지왕 9년, 그 478년에 박격거세가 태어난 나정에 신궁을 세웠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궁을 세우고 제사를 지냈다라는 그런 의미고 나중에 이제 이것을 나정에서 팔각 건물지가 발견됐는데 이 팔각 건물지가 제단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거든요. 이게 나중에 뭐 하남의 이선산성이라든가 이천의 설봉산성 이런 데서도 드물게 발견을 하는데 모두 이것은 제사를 지낸 제단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팔각형 건물이 무슨 근거로 재단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예로부터 이제 팔각형은 8이라는 숫자 같은 게 숫자가 가지는 상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종교적 건축물 보면 많이 응용이 되는데 중국 한나라 조정에서도 하늘 제사하는 제단, 하늘에 제사하는 제단 그걸 둥근 팔각형으로 삼았거든요. 근데 그 나정에 신궁이 있는 거하고 포석사, 포석정하고는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화랑색에 보면 주목되는 기사가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보리공조를 보면 보리공과 만용이 혼인하기로 결정하자 만호 태호라는 사람이 친히 신궁에 가서 공주례를 고하고 포석사에 가서 길례를 행했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공주례, 길례 뭔가 의식인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습니다. 신궁에 가서는 만용이라는 그 여인 어린애죠. 그러니까 공주가 되었다라는 걸 알리는 의식을 치렀고 그런 다음에 포석사 가서는 조상신 하늘신 앞에서 두 사람의 혼례를 치렀다라는 의미가 아니겠느냐라는 해석입니다. 조금 복잡한데 다시 정리를 해주시면. 그러니까 이제 신라인들이 이런 거죠. 시조 박격거세의 탄생 신화가 깃든 나정 이걸 신성시해서 나중에 이제 21대 소주왕 때 이 시조묘 사당을 신궁으로 뭐 거기다가 나정에다가 신궁을 삼는다라고 해서 축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화랑색에 나오는 그 보리공과 만용의 결혼 기사를 보면 신라인들은 신궁하고 아까 나 얘기했던 나정의 신궁하고 포석사를 한 묶음으로 신성시했다. 공주례를 올리고 와서 또 다시 여기서 이제 그 길례를 올리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게 따로따로가 아니라 한 묶음으로 한 거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을 때 좋은 일이 있거나 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신궁에 제사를 지내고 다시 포석사에 와서 길례를 향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포석정이 어떻게 쓰였는지도 알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포석정이라는 거는 중국의 유상곡수연과 유배거 시설, 그거 아까 얘기했던 그런 잔을 띄우고 그런 시설인 것만은 틀림없다. 그러나 단순히 노는 장소는 아니었다. 이 포석사에 뭐 문노의 초상화, 아까 얘기했던 화랑의 표상이라는 문노의 초상화가 있고 그다음에 유력자들, 귀족들, 왕족의 길례, 뭐 이 제사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 결혼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행했던 사당이 있어서 굉장히 성스러운 장소였다라는 게 있고 그 포석사 내에 이 정자가 있었고 이것이 포석정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이제 제사를 마치고 나면 음복을 하고 길례를 한 다음에 피로연 장소라고 이제 활용이 된 게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본다면 포석정을 그렇게 폄훼할 수 있는 곳이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라인의 독창적 사고의 산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그냥 그냥 유상곡수연을 했던 놀이 장소 이렇게 했지만 신라에 와갖고는 이게 제사에 하고 혼례를 지내고 그 후에 다시 음복을 하고 뭐 그런 장소가 아니었냐. 길례를 치렀던 아주 성스러운 곳이 아니었냐. 그거를 무슨 삼국사기 기록대로 먹자판, 놀자판, 망국의 놀이터였다. 이런 거는 조금 우리가 너무 단순한 해석이 아니었겠냐. 모비판적으로 그냥 기록만 받아들인 결과가 아니었겠냐.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경양은 다만 술만 마시고 즐기려고 이 군신을 불러놓고 잔치를 베푼 것은 아니지 않냐. 당시에 그 정말 골 때렸던 정말 위험천만했던 건 국가, 그 누란의 위기에 빠졌던 국가의 안위를 위한 제사를 지내다가 마침 견훤이 쳐들어왔고 참변을 당한 게 아니냐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늘 하는 얘기지만 역사는 승리자의 기록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떨 때는 이 경향하고 견훤의 입장에서 우리가 패자의 입장에서 우리가 역사를 바라보면 오히려 더 실체에 접근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 경향도 그런데 신라의 왕비를 강간했다는 그런 이 견훤도 보면 아무리 인간 말종이라고 해도 그렇게 나쁜 짓을 했겠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견훤이라는 사람이 사실 후백제를 세웠다면 이게 민심을 얻지 못했으면 나라를 세울 수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대단한 인물이었는데 그 남의 나라 쳐들어가고 남의 나라의 왕비를 강간하는 그런 정말 이 참 모렴치하고 후한무치한 그런 일을 벌였겠냐라는 의심이 드는 거죠. 그렇네요. 근데 그에 비하면 태조 앙건은 물론이고 나라를 바친 경순왕은 대단한 인물로 묘사하잖아요. 뭐 시나리오죠. 놀자판 경혜왕, 그다음에 인간말종 견훤, 그다음에 하늘이 내린 명군 왕건, 그다음에 백성을 위해서 백성을 전쟁에 참여해서 이렇게 구했던 경순왕까지 보면 정말로 틀에 싹 이렇게 시나리오가 딱 맞는 한 편의 드라마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역사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런 건데 그걸 굳이 뭐 폄훼하거나 그럴 건 아닌 거죠. 어쨌든 역사라는 거는 그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 해석을 한 거기 때문에 그대로는 가지만
그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또 다양한 해석은 우리가 또 할 수가 있는 거죠. 다만 말도 안 되는 정말 터무니없는 해석은 말고 우리가 어떤 그런 패자 입장에서도 우리가 한번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걸 하다 보면 우리가 포석정이 왜 사적 이론이냐라고 네.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네. 이번 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